전 6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아내 손을 잡고 실버타운으로 들어온 73세 남자입니다. 아들과 딸은 말렸고 아내는 영문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6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경찰이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 집을 팔았는지, 왜 아무한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 나이에 짐을 싸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무너지지 않게, 자식들이 겁먹지 않게.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요. 집을 잘못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돈을 제때 못 벌었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건강을 더 일찍 챙길 걸.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이름 대신 왔어요? 한마디가 먼저 나올 만큼 정이 든 곳이었죠. 아이들이 그 마루에서 기어다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고 아내가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던 그 부엌에서 저도 수백 번 밥을 먹었습니다. 6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집이었어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요? 다들 말렸죠. 그 나이에 집을 왜 파냐고요. 노후 자금 날리는 거라고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고요. 큰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고 작은 딸은 직접 찾아와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표정, 자식들 눈빛, 그 집에서 쌓아온 30년, 그게 한꺼번에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집을 팔고 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외곽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2억에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 곳이었어요. 아내는 거기서도 계속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고. 당신 생각을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솔직히 좋았어요. 평생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넥타이 매고 현관문 닫고 그게 제 아침이었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올 때까지 누워 있어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좋더라고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평생 혼자 밥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출근하면 아내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 한 그릇 앞에 두고 아내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저는 옆에서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기름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아내한테 혼났죠. 근데 그 잔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이 나이에 아내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수원에서 살았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있었어요. 명절에 오고 생일에 전화하고 그게 전부였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식들 사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노원구 아파트는 오래된 곳이었지만 살기 편했어요. 앞에 공원이 있어서 아내랑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걷고 나서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씩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거 보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게 어느새 우리 일과가 됐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노인네 다 됐네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노인네면 어때요? 이렇게 살면 됐지 싶었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노후구나.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 바지 주머니, 소파 사이, 결국 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왜 거기 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있었습니다. 아내랑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30년을 살던 동네였습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골목이 낯설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10초, 20초, 짧은 순간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모르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저쪽으로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아내는 그냥 따라왔고 저는 혼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그 순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30년을 살던 골목에서 길을 잃은 그 20초가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 괜찮은 건가? 그 뒤로 저는 혼자 뭔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은 기억났어요. 근데 가끔 한 박자 늦게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밥 먹은 게 기억 안 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넘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핸드폰 꺼내면 되는 거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외우고 살던 번호였어요. 그게 입에서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초 있다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10초가 너무 길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랑 똑같이 아침 먹고, 똑같이 산책하고, 저녁에 나란히 TV 보고, 아내 눈에 저는 그냥 건강한 남편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계속 그냥 건강한 남편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시장 다녀온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가스불 켜놓고 물 올려두고 잠깐 소파에 앉았는데 깜빡 졸았나 봐요. 눈을 떴더니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냄비 물이 다 졸아서 냄비 바닥이 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끄고 냄비를 내려놓고 한동안 부엌 바닥에 그냥 서 있었어요. 아내가 오기 전에 환기시키고 냄비 씻어놨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요. 아내한테는 동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살면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게 또 무서웠어요.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는데 일부러 버스를 탔어요. 아는 사람 마주칠까 봐요. 병원 접수하면서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는 얼굴이 없었어요. 그제야 숨을 좀 쉬었죠. 의사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제 얘기를 듣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였습니다. 단어 몇 개 외웠다가 나중에 말하는 거, 그림 보고 이름 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건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검사 끝나고 의사가 저를 봤어요. 어르신,
오늘 혼자 오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잠깐 뭔가를 적다가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장 봐서 들어가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다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관 들어서니까 아내가 왔어요? 하고 불렀어요. 밥 먹었냐고, 친구 잘 만났냐고. 저는 네,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한참 천장을 봤어요.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정밀 검사 날짜는 2주 뒤였습니다. 그 2주가 참 길었어요. 아내랑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상하죠? 별거 아니길 바라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 그럼 내가 왜 이러는 건가 싶어서 그것도 무서웠어요. 검사 당일에도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난다는 말을 또 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했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원은 이번엔 좀 큰 데로 갔어요. MRI도 찍고 인지기능 검사도 더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검사가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호자랑 같이 오신 분이었어요. 딸인지 며느리인지 젊은 여자분이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 소견이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다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사실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초기 치매, 그 네 글자 이후로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진료실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이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간 거니까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가 복용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저는 내내 하면서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아내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친구랑 얘기가 좀 길어졌어. 아내는 그냥 밥 다 됐어요. 손 씻고 와요.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 사람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물소리를 들으면서 한참 거울을 봤어요.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뭔가 웃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하면 아내는 어떤 얼굴을 할까? 무너지겠지.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정리해야 할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집 얘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중기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말기는 어떤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걱정된 건 아내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어가면 아내 혼자 저를 감당해야 해요. 아파트에서 둘이 살면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혼자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싫었어요. 그 그림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됐습니다. 실버타운은 의료진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알아보니까 경기도 외곽에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6억이니까 팔면 보증금 내고도 돈이 남았어요. 남은 돈은 아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숫자는 맞았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이유를 말하면 다 무너집니다. 치매라고 하면 아내는 그날부터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불쌍하게 볼 거고, 무너질 거고, 자식들한테 전화할 거고, 그 연락망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 먹고 나서 아내랑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집 팔고 싶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뭐요? 아파트 팔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자고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아내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실버타운을 왜 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중에 우리 둘 다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그때 가면 더 힘들어요. 지금 건강할 때 가는 게 낫지. 아내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거라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큰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던 거죠. 아들 목소리가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집을 판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들한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냥이요? 6억짜리 집을 그냥 팔아요? 아버지, 실버타운이 얼마인지 알아요? 보증금에 월 생활비까지 나가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계산해 봤으니까요. 아버지 혹시 어디 아파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하다고요. 작은 딸도 직접 찾아왔어요. 눈이 빨개서 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갑자기 집을 팔자는 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뭔가 있는 거잖아.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별거 없어. 아빠가 그냥 정리하고 싶은 거야. 딸이 울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매일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자식들도 반대하는데 왜 이러냐고. 저는 매번 같은 말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중보다 지금이 낫다고. 어느 날 밤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면 안 됐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살던 아파트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이삿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짐을 쌀 때 아내가 많이 버렸어요. 30년치 살림이었는데 실버타운 방이 작으니까 다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건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건 버리자, 이건 가져가자 했어요. 중간에 한번 멈추더니 그냥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나 했더니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요. 그럼요, 가져가야죠. 아내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실버타운은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이사 트럭 뒤따라가면서 아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데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진짜 가는 거네요. 저는 네 하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들어서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반겨줬어요.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아내가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창문 열어보고 화장실 들어가 보고 벽을 한번 만져보고 좁네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아내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식당에 처음 내려갔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몇 분이 우리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아내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방에 올라와서 아내가 말했어요. 다들 혼자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 왔어요?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말했잖아요. 건강할 때 오는 게 낫다고. 아내가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아내는 금방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는 조금씩 적응을 했어요. 식당에서 말 걸어주시는 어르신이 생겼습니다. 옆방 할머니였는데 경상도 분이었어요.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분이랑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조금 펴졌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낮에는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내는 원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운다는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오면서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네요. 아내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잘 됐다. 여기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근데 아내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산책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여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2달쯤 됐을 때 제가 약 먹는 걸 아내가 봤어요. 그 약 뭐예요? 저는 혈압약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거나 알려고 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약 봉투를 가방 제일 안쪽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첫 번째 사건은 입주하고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내가 옆방 할머니랑 점심을 먹으러 내려간 사이였습니다. 저 혼자 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수원에 산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노원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에요. 저는 짐을 챙기지도 않고 나섰어요. 슬리퍼를 신고 지갑만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정문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한테 노원구 간다고 했어요. 기사가 이 버스는 노원구 안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낯선 동네가 계속 지나갔어요. 어디쯤 가다가 버스 기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저는 노원구 간다고 했어요. 이 버스 종점이 다 왔는데요. 내려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어르신 어디서 타셨냐고 했어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탔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기사가 버스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점심 먹고 방에 올라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직원한테 달려갔대요. 직원이 CCTV 확인하니까 제가 정문으로 나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버스 안에서 진동을 못 느꼈어요. 부재중이 12통이었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버스 기사도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저를 데리고 실버타운으로 왔을 때 아내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방에 올라와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요? 아들 보러. 아들이 거기 없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헷갈렸다고, 나이 탓이라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믿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그날은 저녁을 넷이서 먹었어요. 아내랑 저랑 마침 면회 온 큰아들이랑 작은딸이랑요. 오랜만에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아들이 요즘 어떠냐고 물었고 딸이 실버타운 밥이 맛있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웃기도 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옆방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자식들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뽑으러 갔습니다. 저는 먼저 방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방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당겼어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로비를 지나서 정문으로 나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는데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온 건 10분 뒤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지갑도 있었습니다. 외투도 걸려 있었어요.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내가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을 봤어요. 휴게실을 봤어요.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뛰어갔어요. 아버지 못 봤어? 방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방에 없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원한테 달려갔어요. 직원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10분. 제가 정문을 나서는 게 찍혀 있었어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들이 바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딸은 실버타운 주변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아내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어두운 길을 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못 찾겠다고 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잠옷 차림의 노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주변이 논밭이랑 야산이 섞인 곳이었거든요. 어두운 데다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두 손을 잡고요. 옆방 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내 손을 잡아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딸은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차를 몰면서 계속 경찰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큰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잠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아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실버타운에서 3km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려고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는지 몰랐어요. 경찰관이 아들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내일 저희가 마무리 확인차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르신 곁에 계세요. 다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들도, 딸도, 저도 방에 들어서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 제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해줘요. 제발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치매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고 딸이 저를 봤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년 전에 혼자 병원 갔어요. 처음엔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길래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1년 동안요? 1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눈이 빨개졌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한 건지. 저는 아내를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집을 판 것도 그래서야. 여보, 내가 점점 나빠지면 당신 혼자 나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둘이 있으면 당신이 다 받아내야 하는데. 밤에 내가 나가도 모르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당신 혼자 어떡해요. 근데 여기는 직원도 있고 의료진도 있잖아요. 당신이 혼자 안 해도 되는 곳이잖아요.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 안 한 거예요.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를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 내가 못 견딜 것 같다고. 그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알고, 같이 결정했어야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화내기도 하고. 그게 부부잖아요. 3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같이 못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웠습니다. 아내 얼굴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요. 강한 척하면서 혼자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그게 오히려 아내 혼자 남게 만든 거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너희가 걱정할까봐. 걱정해야죠. 그게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다 짊어지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는 몰랐어. 아빠가 그런 걸 혼자 갖고 있었는지. 오늘 새벽에 아빠 없다고 전화 왔을 때 나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어. 아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힘들까봐. 아빠가 힘든 게 더 힘들잖아.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마당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불빛 아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말해요. 뭐든지, 좋은 것도, 무서운 것도. 알았죠? 저는 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실버타운에서 묵었습니다. 방이 좁아서 아들은 소파에서 잤어요. 딸은 아내 옆에서 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좁은 방에 4명이 있었는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찬 느낌이었어요. 오래간만에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실버타운에 있어요. 아내랑 같이요. 증상은 조금씩 진행됐습니다. 가끔 단어가 생각 안 나고 가끔 어제 일이 흐릿해져요. 글을 쓰다가 멈출 때도 있고 이름이 입에서 바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아내 얼굴은 기억합니다. 아들 목소리도 기억하고 딸 웃음소리도 기억해요. 그걸로 됩니다. 아내는 요즘 많이 웃어요. 처음 왔을 때랑 달리 이제는 여기가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옆방 할머니랑 매일 밥을 먹고 원예 수업도 계속 나가고 저랑 마당 산책도 해요. 아침에 나란히 걸으면서 별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걸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딸도 옵니다. 전에는 명절에만 봤는데 이제는 그냥 와요. 오면 넷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별말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아들이 밥 먹다가 가끔 저를 봐요.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말해요. 아버지, 오늘 괜찮아요? 저도 눈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거면 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진작 말했으면 어땠을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내한테 말했으면, 아들한테, 딸한테 말했으면, 같이 울고 같이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요. 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한테 기댈 수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기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요. 강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였어요. 그게 제 후회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내려놔 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알았으니까 괜찮습니다.